북한의 응원단원들에게 남한은 동화 속 나라로 불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큰 동경을 가지고 응원단에 지원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남한에 다녀온 이들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거나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다녀온 후 뱉은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북한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살기 위해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리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하얼빈 동계올림픽을 보고 있노라니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이 떠올라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때 저도 북한 응원단원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평창 올림픽 응원단에 지원하면서 시작됐어요. 당시 저희 또래들 사이에서는 남한이 마치 동화 속 나라처럼 여겨졌거든요. 모두가 풍족하게 살고 길거리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는 이야기들.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남한에서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끊임없이 주입받았죠. 절대로 남한 사람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지 마라. 호기심을 보이지 마라. 규칙은 끝도 없었습니다. 이후 드디어 남한 땅을 밟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평양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 자제들이나 입는 그런 옷들을 여기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입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열대마다 과자와 음료수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마치 그게 당연한 듯 아무렇지 않게 고르고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명절에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철저히 통제됐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24시간 감시했고 화장실을 갈 때도 혼자 가면 안 됐습니다. 창밖을 오래 보는 것조차 금지됐죠.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걸까?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이후 평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유진과 나란히 앉아 있었던 그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달라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져만 갔어요. 유진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죠. 지연아, 우리가 본 게 전부 거짓일 리는 없잖아. 그리고 그것이 저와 유진이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집단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남한이 보여준 모든 것이 가짜라고,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연극이었다고 주입받았죠. 저들은 종이로 만든 과일을 진열해 놓았다. 밤거리의 불빛은 우리를 속이기 위한 임시 조명이었다. 따뜻하게 대해준 것도 모두 연기였다. 하지만 이미 현실을 본 우리의 마음은 이런 거짓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기가 끊긴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수도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아 멀리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그마저도 끓여 마셔야 했죠. 남한에서 24시간 흐르던 깨끗한 수돗물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평양 거리를 걸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위 간부 자녀들은 최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했어요. 한 달 월급으로는 일주일도 살기 힘들었죠. 장마당에서 몰래 장사하다 단속에 걸려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의 절규를 매일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응원단원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지만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면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모두가 우울증에 시달렸죠. 어떤 친구들은 갑자기 사라졌다가 소식이 끊겼고 나중에 들으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위부에서 불려가게 됐습니다. 사상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응원단원들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떨렸죠.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몇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았어요. 남조선에서 무엇을 보았나? 누구와 접촉했나? 무슨 생각을 했나? 그날 저녁 유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나 오늘 조사받았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만의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냐는 질문에 도로가 깨끗했다. 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대답이었는데 조사관이 갑자기 안색을 바꾸더니 유진을 다그치기 시작했대요. 그럼 우리의 도로는 더럽다는 건가? 남조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군. 이틀 뒤 유진은 다시 보위부로 끌려갔어요. 저는 유진의 집 앞을 서성이며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밤이 되어서야 유진이 돌아왔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문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해요. 지연아,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유진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유진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보이부에서는 사상적으로 변질됐다. 는 자백을 강요했대요. 밤새 서 있게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자백하지 않으면 가족들까지 모두 수용소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생은 아직 어린데 어머니도 몸이 약하신데 유진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보이부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우리 같은 응원단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한 거죠. 일주일 후 새벽에 보이부 요원들이 유진의 집으로 들이닥쳤대요. 유진의 동생이 몰래 전화를 걸어 알려준 거였어요. 저는 그 길로 유진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유진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고 방 안은 마구 뒤져진 흔적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유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에 찾아가 봤지만 문전박대당했고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해봐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열흘 만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진이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던 중에 도주를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즉결 처형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유진은 절대로 도망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너무나 순수하고 착했고 무엇보다 가족들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분명 그들이 유진을 죽인 거예요. 단지 도로가 깨끗했다. 는 말 한마디 때문에 북한 당국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유진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유진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어요. 반동분자의 시신은 가족에게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은 유진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는 계속해서 유진이 나타났죠. 더 비참했던 건 사람들이 유진을 지우려 한다는 거였어요. 아무도 유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학교 졸업 앨범에서 유진의 사진이 사라졌으며 그녀가 받았던 상장들도 모두 폐기됐다고 해요. 심지어 유진의 부모님은 딸이 없었다고 말해야만 했죠. 마치 유진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언제든 저나 제 가족이 유진처럼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가 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밤에 잠들 때면 내일 아침에 보이부가 들이닥치면 어쩌지? 하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 마음은 편해졌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든 게 막막했어요. 하지만 유진의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보 수집이었어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워들었죠. 평양에서는 탈북에 대해 입도 뗄 수 없었지만 장마당에서는 은밀히 정보가 오갔거든요. 국경 지역 경비가 강화됐다더라. 이번에 누구네 딸이 도강하다 잡혔대. 국경 수비대 보초 교대 시간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모든 소문이 귀중한 정보였어요. 특히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미 탈북한 사람의 가족을 만나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내려 노력했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가 많이 오는 날 두만강을 건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장마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마당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의 조카가 탈북에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며칠 동안 그분의 환심을 샀어요. 마침내 신뢰를 얻었을 때 그분은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셨죠. 두만강 건너는 길은 세 갈래야. 근데 그 중에 한 길만이 진짜 안전한 길이라고 하더라. 하지만 탈북에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어요. 브로커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그래서 몰래 장사를 시작했어요. 평소 음악을 가르쳤던 경험을 살려서 부유층 자녀들에게 피아노 개인 교습도 했고 중국에서 들여온 화장품도 몰래 팔았죠. 한 달에 번 돈의 절반은 탈북 자금으로 모았어요. 매일 밤 돈을 세면서 목표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했어요. 브로커 비용과 중국에서 쓸 경비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3,000달러는 필요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건 중국어 공부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며칠이라도 버티려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해야 했거든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손전등으로 중국어 교재를 봤어요. 기차역에 가는 법을 묻는 말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간단한 문장들까지 위험한 상황에서 써야 할 말들을 중점적으로 외웠죠. 체력 단련도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몇 바퀴씩 뛰었죠. 처음에는 이웃들의 눈이 신경 쓰였지만 건강을 위해서 라는 핑계를 대니 다들 믿더군요.
실제로는 두만강을 건널 때 필요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였어요. 물살이 생강을 건너려면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 선희와 동생 민수에게 제 계획을 털어놨어요. 어머니, 저 탈북하려고 해요. 말을 꺼내자마자 어머니가 그릇을 떨어뜨리셨죠. 너 미쳤니? 잡히면 우리 가족 모두 죽는다. 어머니는 발작적으로 우셨어요. 일주일 동안 어머니는 제게 말도 안 하셨어요. 하지만 동생 민수는 달랐죠. 누나, 나도 알아.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 16살인 민수도 이미 이 체제의 부조리를 느끼고 있었나 봐요. 민수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어머니를 계속 설득했죠. 어머니, 우리 이대로 살다가는 모두 유진이처럼 될 수도 있어요. 사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가족회의를 했어요. 결국 어머니도 눈물을 머금고 동의하셨죠. 차라리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유를 찾는 게 낫겠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은밀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은 옷을 빨래줄에 널어두셨죠. 이웃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어요. 민수는 학교에서 더욱 모범적으로 행동했고, 저는 오히려 당국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죠.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탈북 시기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국경 수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때를 골라야 했거든요. 매일 일기예보를 주시했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어야 했어요. 그래야 국경 수비대의 시야도 나쁘고 우리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준비하는 동안 매 순간이 공포와의 싸움이었어요. 혹시라도 우리의 계획이 누설되면 유진처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두려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한번 결심한 이상 뒤돌아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어요.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까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어머니는 늘 강한 모습을 보이셨죠. 이제 됐다. 여기서 너희 미래는 없어. 엄마는 괜찮아.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더욱 결심이 굳어졌어요. 민수는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매일 밤 중국 지도를 그리고 외웠죠. 혹시 헤어지더라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정하고 각자 가야 할 방향도 암기했어요. 16살 소년치고는 너무 철이 일찍 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음의 준비였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우리의 정체성, 이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유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날씨 예보에서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죠. 유진아, 우리가 꼭 성공할게. 내가 보여준 진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야만 해.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던 날 새벽, 창밖으로 빗방울이 굵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와 민수,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평소처럼 장마당에 가는 것처럼 꾸미고 집을 나섰어요. 짐은 최소한만 챙겼죠. 옷가지 몇 벌과 비상용 식량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뿐이었어요. 무거운 짐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새벽 버스를 타고 국경 지역으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해서 쿵쾅거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어요. 우리 가족은 국경 근처 시장에서 잠시 머물며 주변을 살폈죠.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비가 가장 세차게 내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때가 경비가 가장 허술해진다고 했거든요. 시장 구석에 앉아 비를 맞으며 기다리는 동안 유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유진아, 우리가 꼭 성공할게. 밤 11시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어요. 우리는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밧줄로 서로의 허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그리고 제가 차례로 연결된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였죠.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꼭 함께 건너요. 두만강 근처로 다가갈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어요. 빗줄기를 뚫고 희미하게 보이는 강 건너편. 그곳이 바로 중국이었죠.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곳이요.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차가운 강물을 건너야만 했어요.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죽이고 잠시 기다렸죠. 다행히 수색대는 아니었나 봐요. 우리는 재빨리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을 강물에 담그는 순간 차가운 물이 뼈 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죠. 하나, 둘, 셋. 제 신호와 함께 우리는 강물에 몸을 맡겼어요.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고 빗방울이 얼굴을 때려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죠. 민수가 잠시 허우적거렸지만 다행히 밧줄 덕분에 제가 그를 잡아줄 수 있었어요. 강을 건너는 그 10여 분이 마치 10년처럼 느껴졌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팔을 저었어요.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 탈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안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재빨리 젖은 옷을 갈아입고 브로커와 약속한 장소로 향했어요. 연변의 어느 허름한 여관. 그곳에서 다음 브로커를 만나 라오스행 이동 계획을 전달받았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중국에서의 여정은 숨막히는 도피극이었어요. 매 순간이 생사를 걸어야 했죠.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숙소에서 쉴 때도 늘 경계를 늦출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거라는 공포가 늘 따라다녔거든요. 라오스로 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어요. 산길을 따라 몇 시간씩 걸어야 했고 때로는 정글을 헤쳐나가야 했죠. 어머니가 발목을 삐끗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포기할 뻔했지만 서로를 다독이며 어떻게든 버텼죠. 태국 국경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요. 갑자기 국경 수비대의 순찰등이 우리를 비췄죠.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이제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어요. 태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바로 손을 들고 항복 의사를 표시했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말이 통했나 봐요. 태국 수비대는 우리를 체포는 했지만 곧바로 방콕의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을 취해주었죠. 대사관에서 보낸 2주는 마치 꿈만 같았어요. 깨끗한 침대에서 자고 따뜻한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유진아, 우리가 해냈어. 내가 그토록 동경했던 자유를 우리가 찾아냈어. 비록 유진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녀의 꿈을 이뤄낸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고 민수는 피곤했는지 곤히 잠들어 있었죠.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우셨고 민수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며 누나, 우리 정말 왔구나 라고 중얼거렸죠.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북에서 응원단으로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는 보위부 요원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에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조사 과정도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북한에서는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공포와 위협을 주었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먼저 걱정해 주었죠. 처음으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유진의 이야기도 우리가 겪은 모든 것들도 더 이상 숨기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원으로 이동하던 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형형색색의 네온사인 거리를 가득 메운 차들, 밤에도 환한 불빛. 평창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이번에는 누구의 감시도 없이 마음껏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좋은 의미에서요. 24시간 내내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신기했죠. 특히 온돌바닥의 따뜻함이 너무 좋았어요. 북한에서는 겨울이면 항상 발이 시려서 잠들기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바닥이 따뜻해서 쌀쌀한 날에도 편히 잘 수 있었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에어컨이었어요. 더운 여름날 버튼 하나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게 마치 마법 같았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무더운 날에는 그저 부채질하며 견뎌내야 했는데 이런 게 당연한 일상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정말 유익했어요.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죠.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폰 사용법까지.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특히 민수가 컴퓨터를 배우는데 재능을 보였죠. 어머니는 처음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북한에서 쓰던 말투나 행동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도 점차 적응해 가셨어요. 특히 요리 수업에서는 다른 탈북민들에게 북한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즐거워하셨죠.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날이에요. 손에 쥐는 순간 이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는 실감이 났어요. 어머니는 그 카드를 보물처럼 소중히 지갑에 넣으셨죠. 이제 우리도 이 나라 사람이다 라고 중얼거리시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나원 수료 후 우리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정착하게 됐어요. 방이 2개 있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겐 천국 같았죠. 창문을 열면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밤이면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어요. 어머니는 주변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지만 점차 한국식 조리법도 배우시고 손님들과도 친해지셨죠. 특히 어머니가 만드신 북한식 냉면이 입소문이 나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자신감이 생기는 게 보였죠. 민수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하나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부터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서울대학교 북한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 얼싸안고 울었어요.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유진아, 내가 보고 싶어 했던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어. 내 몫까지 열심히 살아갈게. 유진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친구들과 이웃들이 생각나요. 그들도 이곳에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해요. 언젠가는 그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먼저 잘 정착하고 성공해야 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되죠.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꿈꿀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저희에겐 매일매일이 축복처럼 느껴져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집을 찾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죠. 특히 유진의 억울한 죽음은 제게 큰 사명감을 안겨주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을 때는 많이 망설였죠. 하지만 청중들 앞에 섰을 때 유진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도로가 깨끗했다. 는 말 한마디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그 부조리한 현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했어요. 북한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한 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청중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죠. 유진이 겪었던 신문 과정, 그녀가 당했던 고문과 협박 그리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을 최대한 자세히 전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셨어요.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죠. 요즘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도 하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들도 겪지 않게 하고 싶거든요. 민수도 가끔 함께 참여하는데 서울대 북한학과에서 배운 전문 지식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어머니는 이제 식당 일을 그만두시고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일하세요. 새로운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이 너무 보람차다고 하시죠. 내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은 덜 겪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가끔 꿈에서 유진을 만나요. 예전처럼 슬픈 모습이 아니라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요. 마치 잘하고 있어, 지연아. 계속 이렇게 가죠.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더 큰 힘을 얻게 되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의 실상을 작은 말실수 하나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곳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유진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해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작지만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찾아온 우리가 이제는 다른 이들의 자유를 위해 작은 디딤돌이 되려고 해요. 유진의 꿈이 그리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저는 써내려갈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정말 남한에서 걸려온 전화란 말이야? 오늘의 사연은 보이부에서 일을 하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도현 씨는 보이부에서 그 누구보다 악명이 높아 모두가 벌벌 떨 정도로 냉혈한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김정은과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 또한 누구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여성이 한국에서 걸은 전화를 받은 뒤 곧바로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도현 씨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과 북한의 연락망과 보이부의 끔찍한 실상들을 낱낱이 보여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보이부에서 일을 했었던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북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보이부 수사과장이라는 직함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3대째 이어온 보이부 가문의 자부심이자 긍지였죠. 그 중에서도 저에게 악마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제가 냉혹한 신문관이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이들이 저를 두려워했고 저의 명성만큼이나 많은 동료들의 지지를 받았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우리 가문은 수령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매달 10명 이상의 불순분자를 적발했고 처형장에서 죄목을 낭독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을 뒤바꿀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독일에서 돌아온 의대생 신문관입니다. 그날따라 신문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베를린에서 의학을 공부했다는 이력이 눈에 들어왔죠. 그때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저의 인생을 뒤바꾼 문지원이 말이죠. 그때의 지원이는 검은색 단정한 정장 차림,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어요. 왜 하필 독일 병원이었죠? 서방세계와 접촉한 이유가 있겠군요. 평소처럼 차갑게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반응했어요. 늘 보던 두려움 대신 맑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가 저를 마주 보고 있었거든요. 그저 환자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떨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지원이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은 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누구나 두려움에 떨기 마련인데 지원이는 달랐어요. 그래서인지 그날의 신문은 이상하게도 길어졌습니다. 평소에 저답지 않게 자꾸만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거든요. 그리고 결국 일주일 후 저는 평양의학대학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학 내 동향 파악이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지원이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간 것이었죠. 이후 저의 바램대로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도서관 앞 병원 실습실 근처에서 저희는 매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지원이와 단둘이 마주한 건 한강가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저녁 무렵 강변을 거니는 지원이의 모습을 발견했죠. 혹시 저를 감시하고 계신 건가요? 갑작스런 지원이의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원이의 입가에 잠시 맺혔다 사라진 미소가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도서관에서 슬쩍 건네는 쪽지, 병원 실습 후 우연을 가장한 만남. 매 순간이 아슬아슬했지만 그만큼 설렜습니다. 특히 지원이가 직접 든 목도리를 건네받았을 때의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포장지를 뜯는 순간 보드라운 목도리가 있었고 그걸 하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게 사랑일까요? 봄날의 저녁, 지원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석양이 지원이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지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더군요. 그 순간 저희는 보이부 장교도 해외 유학생도 아닌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USB를 건네는 지원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독일에서 보던 드라마예요. 혹시 보고 싶으신가요? 순간 숨이 멈췄어요. 불순 매체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를 가야 하는 중대 범죄인데 지원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USB를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악명 높은 보이부 신문관인데 이걸 받아서는 안 되었죠. 하지만 지원이의 맑은 눈을 보니 그런 생각들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USB를 받아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평소 같았으면 즉시 체포 명령을 내렸을 테지만 USB를 꽂는 제 손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이 켜지자 숨이 막혔어요.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네온사인과 서울의 거리들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배워온 헐벗은 서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청년들은 자유롭게 연애를 했어요.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심지어 키스까지. 청년 동맹에서 교육받은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식당에선 먹다 남길 정도로 많은 음식이 나왔고 길거리 가득 화려한 간판들이 즐비했죠. 이게 정말 현실일까? 의심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병원 장면에서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고 의사들은 환자의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원하시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죠. 우리의 제한병원은 당 간부들만 가는 곳인데 순간 지원이의 베를린 병원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응급실에서는 당원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이 우선이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령님 사진부터 걸어야 하고 당원이 우선인 우리 병원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날 이후 저에게 매일 밤 USB를 보는 일이 습관이 됐습니다. 창밖을 살피고 도청 장치를 확인하고 2중 3중으로 보안을 체크한 뒤에야 드라마를 틀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배운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수령님의 은혜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었는데 더 크고 자유로운 세상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자연스럽게 써내던 보고서가 이제는 괴로워지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밤 보는 드라마의 장면들이 떠오르니 더 이상 거짓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신문실에서도 변화가 왔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빛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제목으로 들어온 20대 청년을 신문하면서 제 가슴 한켠에 숨겨둔 USB가 자꾸 생각났죠. 더는 이전처럼 그들을 다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인 보이부 배지를 매일 아침 달면서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게 옳은 걸까? 지원이가 보여준 세상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아침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지원이를 만나러 병원 실습실로 갔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도서관도 매점도 우리가 마주치곤 했던 모든 장소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어디에도 없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기숙사로 향했어요.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며칠째 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관리인을 통해 확인해보니 이틀 전 새벽에 짐을 모두 빼갔다더군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원이, 아니, 민지원 선생 못 보셨습니까? 동료들의 대답은 모두 같았어요. 갑자기 휴직계를 냈다고 하더군요. 연락처도 거주지도 남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마치 모든 걸 계획한 것처럼 지원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보이부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했어요. 평양역, 순안공항, 남포항, 육로와 항공, 해상 루트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국경 초소의 CCTV도 뒤졌고 중국 선양까지 연락을 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한 장의 사진이 놓였습니다. 도현 동무, 이 불순분자를 아시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선양의 한 CCTV에 찍힌 지원이가 탈북에 성공했다는 첩보가 들어온 거죠.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나한텐 말도 없이.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오래가지 못했죠. 매일 밤 USB 속 드라마를 보며 지원이를 그리워했거든요. 드라마 속 서울거리를 걷는 연인들처럼 자유롭게 손잡고 걷는 상상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후 신문실도 변했습니다. 한류 매체 소지로 들어온 20대 청년을 신문하면서 지원이처럼 반짝이던 그의 눈빛이 자꾸 겹쳐 보였어요. 왜 한국 드라마를 보았나? 신문하면서도 제 서랍 속에 숨겨둔 USB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더는 예전처럼 냉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결국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도 없는 번호였습니다. 보통은 받지 않는 전화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도현 씨,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원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원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 남한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지원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이곳은 정말 드라마처럼 아름다워요. 밤에도 환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있어요. 괜찮은 거야? 다치지는 않았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전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지원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말도 없이 가서. 아니야. 내가 이해해야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도현 씨, 당신도 꼭 이 자유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 여기서 다시 만나요. 지원이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지원아, 더 말을 잇기도 전에 몸 조심하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이후 곧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지원이와 제 관계를 상부에 보고한 것이죠. 그러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고 저는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림이 들렸고 회의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멈췄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미행이 이어졌어요. 퇴근길에 보이는 검은 그림자들, 집 앞을 지키는 수상한 차량들까지 저는 감시를 피해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소주를 마시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겠지. 체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기회가 찾아왔어요. 베이징 주재 정보원 교체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죠.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말했어요. 마지막 새벽, USB 속 드라마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그리고 지원이의 마지막 전화.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인 보이부 배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미안합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지막 임무 보고입니다. 베이징 주재 정보원 교체건으로 정상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평양에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든 통신 수단을 차단했어요. 북한에서 지급받은 휴대전화는 배터리를 빼서 변기해버렸고 노트북도 호텔 프론트에 맡겼습니다. 이제 제가 추적당하지 않을 거란 확신은 없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했죠. 첫날 밤, 호텔 창문으로 베이징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 화려한 불빛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게 실감났죠. 다음 날 새벽, 짐도 남겨둔 채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감시하고 체포했을 도망자의 길을 제가 걷고 있다니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을 가는 동안에도 식은땀이 흘렀어요.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진 않을까. 뒤를 돌아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평소엔 제가 그렇게 미행하고 감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들의 입장이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후통의 어둑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5년 전 제가 직접 체포했던 탈북 브로커의 연락처를 찾아 나섰어요. 그때 압수했던 수첩에서 본 주소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골목을 헤맸어요. 그러다 결국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이 달린 찻집이 보였거든요.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보이부가 여기는 웬일입니까? 브로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왔습니다. 제 말에 그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이 도망자라고요? 브로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5년 전 나를 잡아간 그 보이부가? 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거액이 필요할 겁니다. 브로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이부에서 모아둔 돈과 어머니의 금반지까지 전 재산을 건넸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겠군요. 왜 그들이 이 돈이 필요했는지 말이에요. 이후 저는 조선족 운전사로 위장하기 위해 머리를 검게 염색했어요. 사투리도 배웠습니다. 내 고향이 연변이오다. 수십 번을 되뇌었죠. 거울을 보며 연습할 때마다 아이러니했어요. 전에는 제가 이런 위장을 간파하려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들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윈난성으로 향하는 밤길은 험했습니다. 매 검문소마다 심장이 멈췄어요. 신분증 검사다. 귓가에 맴돌던 제 목소리가 이제는 저를 위협하고 있었죠. 땀에 젖은 손으로 위조 신분증을 내밀 때마다 과거에 제가 검문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국경 검문소에서 전 동료와 마주쳤어요. 강도현 동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이야기하며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쳤어요. 등 뒤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때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글로 들어선 지 사흘째 되던 날, 쉬어가던 중에 독사에 물리고 말았거든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다행히 소수민족 마을에서 저를 발견했죠.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누워있는 동안 제가 고문했던 탈북자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그들의 고통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라오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험난했어요. 발바닥이 갈라지고 온몸이 벌레 물린 자국으로 가득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약 조직과 거래의 안전한 통로를 확보했지만 그들을 믿을 수는 없었죠. 언제 우리를 팔아넘길지 모르니까요. 정글의 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뱀들이 스치는 소리, 독충들의 울음소리,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 브로커의 외침과 함께 총성이 울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에 힘이 풀릴 때마다 지원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요. 했던 그 말을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지원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폭우는 계속되었고 총성도 이어졌어요. 누가 쫓아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적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어요.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가시덤불에 긁히고 수십 번을 넘어졌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곧 라오스 국경입니다. 브로커의 외침이 들렸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렸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총성은 점점 가까워졌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질주였으니까요. 라오스 국경을 넘자마자 총성이 울렸습니다. 왼쪽 어깨에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피가 흐르고 있었죠.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부축한 채 달렸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브로커의 말에 고개를 저었지만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결국 작은 시골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국에서 온 관광객입니다. 산에서 미끄러졌어요. 브로커의 거짓말이 믿어질까 가슴이 떨렸죠. 다행히 의사는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알은 관통했고 다행히 뼈는 건드리지 않았대요. 하지만 고열이 며칠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제가 신문하고 고문했던 사람들이 꿈에 나타났고 지원이의 얼굴도 보였죠. 일주일 후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브로커가 숨어있을 만한 은신처를 소개해줬어요.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이야기가 오갔어요. 여기 온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평양 출신의 의사, 함흥의 교사, 청진의 무역상.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 모두 자유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은 제가 했던 신문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평양의 지하철역에서 몰래 본 한국 드라마 얘기를, 또 누군가는 중국 국경에서 들은 K-팝 팝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작은 자유를 꿈꾸다 이곳까지 온 거였죠. 방콕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태국 국경 근처에서 인신매매 조직과 마주쳤어요. 한국 가려는 사람들이군. 우리랑 거래하면 편하게 갈 수 있어.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희가 거절하자 구타가 시작됐어요. 온몸이 멍들도록 맞았고 정글 한가운데 버려졌습니다. 상처 입은 어깨는 다시 피가 났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지원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정신을 차려보니 태국의 한 농가였어요. 지나가던 농부가 저를 발견해 도움을 준 겁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느낄 수 있었죠. 사흘 동안 그곳에서 몸을 추스르며 방콕행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어요. 번화가의 불빛이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밝았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죠.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었으니까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보이부 배지, 신문실에서의 나날들, 그리고 지원이.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어. 마음을 다잡았어요. 대사관 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원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지막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탑승한 비행기 창문 너머로 처음 본 서울은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밤하늘을 수놓은 반짝이는 불빛들.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저게 정말 서울일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순환공항의 10배는 될 것 같은 규모. 하늘을 찌를 듯한 천장 높이. 투명한 유리 벽면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 모든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처음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의 당황스러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계단이 움직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저는 한참을 서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의 두려움이란 자동문 앞에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게 어떻게 열리는 거지? 다가가자 저절로 열리는 문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옆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저를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그 아이의 시선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 본 한국인들의 모습도 충격이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 염색한 머리, 짧은 치마. 북한에서는 즉시 단속감방에 끌려갈 모습들인데 이곳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오가고 연인들은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있었죠. 국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8차선은 될 것 같은 크기의 도로,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들, 네온사인으로 반짝이는 간판들, USB로 보던 드라마 속 장면들이 실제로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국정원 조사실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쇠의자가 있는 신문실을 상상했는데 푹신한 소파와 따뜻한 조명이 있는 상담실 같은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생수와 과자, 티슈까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그림이 걸려 있었죠. 커피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달콤한 것 괜찮으세요? 조사관의 말에 당황했어요. 신문실에서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그냥 물로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더니 조사관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이제 안전한 곳입니다. 조사는 제가 알던 신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성도, 폭력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해 주었죠.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는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신문들이 떠올랐거든요. 임시 숙소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호텔 같았습니다. 푹신한 침대, 온수가 나오는 깨끗한 욕실, 하얀 수건들. 이 방이 정말 제가 쓸 곳인가요? 묻는 제게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모두 다 선생님을 위한 거예요. 새 옷을 받았을 때는 또 한 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옷들이 전부 제 겁니까? 속옷부터 양말, 외투까지 전부 새 것이었어요. 평양에서 당 간부들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나원은 마치 호텔 같았어요. 깨끗한 복도, 현대식 시설, 냉난방이 완벽한 교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들이 저를 선생님이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평생 남을 하대하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존중받는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원 3층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돌아섰고 지원이었습니다. 도연 씨. 지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모르게 달려가 지원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서로를 껴안은 채 지원이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기다렸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지원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오실 줄 알았어요. 지원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하나원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로의 탈북 과정을 나누며 울고 웃었죠. 자유롭게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달빛 아래 지원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로맨스가 이제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고. 이제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고. 그 순간만큼은 이 모든 게 꿈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원을 나와 첫 독립생활을 시작하던 날, 서울의 밤거리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밤 9시만 되면 모든 도시가 깜깜해졌는데 이곳은 밤 11시가 넘어도 대낮같이 환했어요. 네온사인으로 반짝이는 간판들, 불야성을 이루는 거리,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의 놀라움은 지금도 생생해요. 24시간 영업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밤에도 문을 열어요? 제 질문에 알바생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더 놀라운 건 전기와 물이 24시간 끊김없이 공급된다는 거였어요. 평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형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진열대마다 가득한 상품들, 마음대로 골라볼 수 있는 자유로움. 이게 다 살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평양 제1백화점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지원이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건네줬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걸로 언제든 전화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어요. 설명을 듣는데 마치 꿈만 같았죠. 카카오톡으로 처음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 설렘이란 감시받을 걱정 없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SNS라는 것도 신세계였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사진을 올렸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로운 소통이었죠. 지원이가 알려준 유튜브는 더 놀라웠어요. 세상의 모든 정보가 내 손안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젊은이들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화려한 머리색, 자유로운 패션, 거리낌 없는 대화. 한 번은 청바지에 찢어진 티셔츠를 입은 청년을 보고 깜짝 놀랐죠. 평양이었다면 당장 단속당했을 모습인데 이곳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으로 영화관에 갔던 나를 잊을 수 없어요. 거대한 스크린과 웅장한 음향에 압도되었죠. 팝콘 냄새가 가득한 로비, 편안한 좌석, 어둠 속에서 영화를 보는 설렘. 지원이의 손을 잡고 있으니 이런 게 진짜 데이트구나 싶었습니다. ATM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기계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돼요.
지원이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정말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편리한 세상이 있다니. 게다가 지하철과 버스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고 몇 분 후에 도착하는 집까지 정확히 알 수 있다니. 평양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깨끗한 차량, 친절한 안내방송, 무료 와이파이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죠. 배달 음식을 처음 시켰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떴어요. 휴대폰으로 몇 번 터치하면 따뜻한 음식이 문 앞까지 온다니 너무 신기하더군요. 처음 치킨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며 현관문 앞을 서성이던 그 설렘이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병원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대기 순서를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의사가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상담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지원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매일이 새로웠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도시를 바라보고 처음 보는 음식들을 함께 맛보고 한강공원에서의 피크닉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돗자리에 앉아 치맥을 즐기는 자유로움이란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면 지원이가 웃곤 했어요. 제가 모든 걸 신기해하니까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층마다 구경하는 재미, 마음껏 옷을 골라볼 수 있는 자유. 이런 게 일상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는 정말 특별했어요. 반짝이는 트리, 캐롤이 흐르는 거리, 선물을 고르는 설렘. 지원이와 함께한 첫 크리스마스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 터지는 불꽃을 보며 꿈만 같았어요. 저희는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이와 함께 학원에 다니는데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분위기가 신선해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모습이 아직도 낯설지만 좋습니다.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선거에도 참여했어요. 투표용지를 받아들던 순간의 떨림이란 내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민주주의구나 싶었어요. 주말이면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처럼 막 온 분들을 돕는 일이 보람차요.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 불안한 눈빛을 보면 제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걱정 마세요. 이곳은 정말 자유로운 곳이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제야 진짜 삶을 살고 있구나. 전기와 수도가 끊김없이 나오고 먹을 것 걱정 없는 풍요로운 삶. 감시 없는 자유로운 통화, 검열 없는 인터넷 사용. 이 모든 게 제겐 아직도 꿈만 같아요. 지원이와 손잡고 걸을 때면 가끔 뒤를 돌아보곤 합니다. 누가 감시하진 않을까 하는 오랜 습관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줘요. 이제 자유예요, 도연 씨.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매일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제야 정말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실감납니다. 지원이가 왜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지 알겠더군요. 저 또한 북에 있는 동포들이 이런 자유를 언젠가는 꼭 느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이런 자유를 맛볼 수 있는 날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부디 저희의 앞날을 응원해주세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